너 정말 우리 엄마한테 복수하려고 온 거야? 정수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수? 아니요. 이건 정의입니다. 당신네 가족이 내 인생을 빼앗아갔잖아요. 정희는 손이 떨렸지만 정수혁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이제 내 차례입니다. 당신들이 가진 걸 다 빼앗을 겁니다. 수혁아, 제발 정신 차려. 이건 잘못된 거야. 잘못됐다고요? 내가 40년 동안 겪은 고통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정수혁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정희는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지만 정수혁의 차는 이미 떠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40년 전 아마도 종종 있었던 미아 사건이 이 가족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와 가족은 평생토록 찾았지만 정작 본인은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40년 만에 재회한 이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흥미진진한 전개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서울 외곽, 낡은 시장 골목 어귀에 자리한 작은 반찬 가게. 간판에는 정인의 반찬이라는 손글씨가 바래져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박정희는 커다란 무쇠솥에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솥 뚜껑을 열자 구수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희는 국자로 간을 보며 혀를 차는데 표정이 영 밝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어머니 이순자의 잔소리가 시작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58년을 살아오면서 단 하루도 그 무게를 내려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40년 전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정희가 겨우 18살이던 그 여름날, 동생 수혁이는 3살이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하면 어머니를 때렸고, 어머니는 울면서 두 남매를 꼭 끌어안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정희는 동생을 업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과일 장사를 하는 동안 정희는 수혁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불렀습니다. 잠깐만, 정말 잠깐만 놀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수혁이를 과일 좌판 옆에 앉혀두고 정희는 친구를 따라갔습니다. 30분 후 돌아왔을 때 수혁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비명이 시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정희는 온 시장을 뒤졌지만 수혁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왔고 수색이 시작됐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술에 취해 어머니를 더 심하게 때렸습니다. 정희 때문이라고, 정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아들을 잃었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도 정희를 감쌌지만 그 눈빛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와 정희의 관계는 금이 갔습니다. 말을 섞으면서도 진짜 마음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탓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함께 살아왔습니다. 정희는 21살에 결혼했지만 남편은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머니 곁으로 돌아와 이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여든이 되어 거동이 불편했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가게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국자를 내려놓고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는 구석 의자에 앉아 무릎을 주무르며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엄마. 정희는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날만 안 나갔어도 말이야. 시작됐습니다. 정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그 이야기였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그날을 놓아주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은 안 잃었을 거야. 수혁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면 또 싸움이 될 것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냉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저 침묵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수혁이 살아있기는 할까? 밥은 먹고 다니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정희는 찌개를 그릇에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어린 수혁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통통한 볼을 가진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구부러지던 동생. 정희는 그 얼굴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도 평생 지고 살았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흰색 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단정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남자는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정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혹시 이순자 씨 댁 맞습니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의료봉사 때문에 왔습니다. 저는 정수혁 의사입니다. 이 지역 어르신들 무료 검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순자 어르신께서 신청하셨더라고요. 정희는 명함을 받아들고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정수혁. 그 순간 정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수혁. 그 이름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잃어버린 동생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어준 맑은 물처럼 깨끗한 아이로 자라라는 뜻을 담은 그 이름. 정희는 남자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정수혁이요? 정희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연일까요? 그저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일까요? 하지만 정희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예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정희는 황급히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천천히. 어머니는 정수혁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누구신가요? 정수혁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무료 검진하러 온 의사입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뭔가를 떠올리려는 듯한 혼란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날 저녁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수혁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그 아이일까요? 40년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정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정희는 장부를 정리하다가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방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였습니다. 정희는 펜을 놓고 황급히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정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서 몸을 웅크린 채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순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정희가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얀 이불 위로 피가 번져나갔습니다. 정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엄마. 정희는 어머니를 흔들며 소리쳤지만 어머니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빨리요. 우리 엄마가 피를 토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10분이 1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조금만 참아요. 곧 병원 가요. 어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를 들것에 옮기는 동안 정희는 한시도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희는 어머니의 손을 부여잡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나 정희야. 엄마, 제발요.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썼지만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무전기로 병원의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환자 80-10세 여성, 토열 증세, 혈압 강화 중, 5분 후 도착 예정. 정희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어머니의 손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이번엔 제가 지킬게요. 제발 버티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동생을 지키지 못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무력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정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어머니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정희는 뒤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대기해 주세요. 정희는 멍하니 서서 응급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제발이요. 정희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간절히 빌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응급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얼굴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바로 며칠 전 가게에 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정수혁이었습니다. 정수혁은 차가운 표정으로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냉정했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십니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수혁은 클립보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긴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명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괜찮을까요? 정수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에는 어떤 위로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서명을 하고 펜을 돌려주었습니다. 정수혁이 돌아서려는 순간 정희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혹시...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혹시 당신이 내 동생인가요? 그런 말을 어떻게 꺼낼 수 있겠습니까? 정수혁은 정희의 손을 내려다보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놓아주십시오. 정희는 손을 떼었습니다. 정수혁은 다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정희는 응급실 안쪽을 흘끗 봤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수혁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수혁은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며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바이탈 체크, 수혈 준비. 간호사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정수혁은 어머니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정수혁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의 목에 무언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작은 은색 십자가 목걸이였습니다. 낡고 빛이 바랬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정수혁은 그 목걸이를 보고 손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머릿속에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이었습니다. 누군가 정수혁을 안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에서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십자가 목걸이였습니다. 그 사람이 중얼거렸습니다. 수혁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게 정수혁이 기억하는 마지막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정수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 목걸이는. 정수혁은 손을 떨며 어머니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창백한 입술, 가쁜 숨.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정수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내가 버려질 때 같이 있던 그 목걸이.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선생님, 준비됐습니다. 정수혁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4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정희는 복도 의자에 앉아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초침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시간은 마치 멈춘 것처럼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정희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 걱정과 동시에 정수혁이라는 이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수혁이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정희는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는요? 정수혁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지혈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수혁은 잠시 정희를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상담실로 오시겠습니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희는 정수혁을 따라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수혁은 의자를 권하고 자신도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차트를 펼쳤습니다. 환자분의 상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열의 원인은 간경화로 인한 식도정 맥류 출혈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정희는 긴장한 표정으로 정수혁을 바라봤습니다. 정수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간암입니다. 그것도 말기입니다. 이미 여러 곳으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정희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간암, 말기, 전이. 그 단어들이 정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수혁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3달에서 6개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정희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3달에서 6개월. 어머니와 함께할 시간이 그것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수혁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정수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성함이 정수혁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고아원에서 자라셨나요? 정수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걸 왜 묻습니까? 정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사실 저희 집안에도 그 이름을 가진 아이가 있었어요. 40년 전에 잃어버린 제 동생이었습니다. 이름이 정수혁이었어요. 정수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희를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혹시 그 아이일까 싶어서요. 나이도 비슷하고 이름도 같아서. 정수혁은 냉소를 띠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우연이 있을까요? 세상에 정수혁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환자분은 곧 중환자실로 이동합니다. 면회는 오전 10시부터 가능합니다. 정수혁은 그 말을 남기고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정희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혁의 태도가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의사가 정말 자신의 동생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인지. 정희는 복도로 나와 병원 안내판을 봤습니다. 의무기록실이 2층 끝에 있었습니다. 정희는 주위를 둘러보고 조용히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의무기록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캐비닛들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컴퓨터 한 대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직원 정보 시스템이 떠 있었습니다. 누군가 로그아웃하지 않고 자리를 뜬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검색창에 정수혁을 입력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정보가 떴습니다. 성명 정수혁. 생년월일 1982년 7월 15일. 정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1982년 7월 15일. 그건 정희의 동생 수혁이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정희는 화면을 더 내렸습니다. 출생지 강릉 해송보육원. 부모 미상. 입양 기록 1985년 입양 성사 후 6개월 만에 파기.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강릉 해송보육원. 정희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동생이 실종됐을 때 경찰이 인근 보육원들을 수소문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해송보육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입양 파기. 정희는 그 단어를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이 입양됐다가 다시 버려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3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설마.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내 동생이 지금 엄마를 수술하는 의사라는 거야? 정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정희는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수혁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수혁은 천천히 다가오며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수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단으로 직원 정보를 열람하셨군요.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정희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정말 내 동생인지. 정수혁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동생이라고요? 40년 동안 찾지도 않던 동생을 지금 와서 찾겠다는 겁니까?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수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날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피부치라고 말하는 겁니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린 당신을 버린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거예요. 정수혁은 비웃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린 40년 동안 당신을 찾았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보육원마다 다니고 실종 아동센터에도 등록했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정수혁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정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상태가 조금 나아진 것처럼 보였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호전일 뿐이라는 것을, 말기암 환자들이 마지막 힘을 내는 시기라는 것을 간호사에게 들었습니다. 정희는 매일 병실에서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의식이 또렷해질 때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내가 미안하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간절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수혁이를 잃은 게 아니야. 내가 잃은 거야.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였어. 정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을 탓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정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다는 것을. 그날 오후 정수혁이 회진을 왔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정수혁이 어머니를 진찰하는 동안 정희는 복도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정수혁이 정말 자신의 동생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회진이 끝나고 정수혁이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정희는 그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수혁은 차트를 손에 든 채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정희는 주위를 둘러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상태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요. 정수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 끝 상담 공간으로 걸어갔습니다. 정희가 뒤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정수혁은 차트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는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통증이 심해질 것이고 앞으로 한 달 정도면 거동이 어려워질 겁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통증 관리는 할 수 있나요? 최대한 편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물어봐도 될까요? 정수혁은 차트를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정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고아원에서 자라셨나요? 해송보육원이요. 정수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걸 왜 자꾸 묻는 겁니까?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동생도 그곳에 있었을 거예요. 생년월일도 같고 이름도 같아요. 혹시 정말 당신이? 정수혁이 정희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정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정수혁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해송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버려진 아이였죠.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정말, 네, 당신이 찾던 그 아이가 맞습니다. 정수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40년 만에 동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동생이었습니다. 수혁아,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수혁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의 동생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날 버렸잖아요. 40년 전 시장 앞에서 말이죠.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린 널 버린 게 아니야. 잃어버린 거야. 정말이야. 정수혁은 비웃었습니다. 잃어버렸다고요? 그게 무슨 변명입니까? 3살짜리 아이를 시장에 혼자 두고 어디 갔길래 잃어버렸다는 겁니까?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수혁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이 동생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수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전 그날 이후로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보육원에서 구타당하고 굶주리고 입양됐다가 다시 버려지고 당신들은 알기나 합니까? 그게 어떤 기분인지.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수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뭐가 해결됩니까? 40년의 고통이 사라집니까? 정희도 일어나며 정수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듣기만 해줘. 우린 정말 널 찾으려고 했어. 정수혁은 정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전 더 이상 들을 게 없습니다. 정수혁이 돌아서려는 순간 정희가 외쳤습니다. 엄마가 당신 이름을 40년 동안 매일 불렀어. 매일 밤 울면서 당신을 찾았다고. 정수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정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 한 번도. 당신 생일마다 미역국을 끓였고 당신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어. 엄마도 평생 지옥에서 살았어. 당신을 잃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정수혁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등만 보인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매일 밤 꿈에 내가 나왔어. 내가 울면서 나를 찾는 꿈. 난 평생 그 꿈에 시달렸어. 내가 널 지키지 못한 게 평생의 죄였어. 정수혁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미워해도 좋으니까 우리 곁에 있어줘. 엄마가 얼마 남지 않았어. 엄마가 죽기 전에 당신을 다시 만났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어. 정수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당신들 가족이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수혁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전 의사가 됐지만 그건 당신들 덕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을 증오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언젠가 당신들을 찾아서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을 되갚아주겠다고 다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정희는 얼어붙었습니다. 정수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그 기회가 온 거죠. 당신들이 내 앞에 나타났으니까.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정수혁은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정수혁의 뒷모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동생을 찾았지만 동생은 이미 자신들을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40년의 시간은 너무 길었고 그 시간 동안 쌓인 고통과 증오는 너무 깊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통증이 심해져서 진통제를 하루에도 몇 번씩 투여해야 했습니다. 정희는 병실을 지키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잃어가고 이제 막 찾은 동생마저도 자신들을 증오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정희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병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간호사 2명이 수군거리고 있었고 옆 침대 보호자가 정희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정희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희는 복도로 나와 간호사 스테이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서 2명의 행정 직원이 서류를 보며 심각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다가가자 대화를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분, 혹시 환자분께서 유언장을 작성하신 적 있으신가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없는데요. 왜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병원 법무팀에서 이순자 환자분 명의로 작성된 유언장이 제출됐다고 하는데요. 그 유언장에 따르면 환자분 소유의 재산을 모두 정수혁 의사에게 증여한다고 되어 있답니다. 정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저희도 이상해서 확인해 보고 있는데 유언장이 분명히 제출됐어요. 그런데 환자분이 직접 작성하신 게 맞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정희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유언장을 작성했다고요? 그것도 정수혁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고요? 정희는 황급히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어머니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혹시 유언장 사본이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법무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순자 환자 보호자입니다. 유언장 건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법무팀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제출됐습니다. 환자분께서 정수혁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셨다고 되어 있네요.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희가 잠시 집에 다녀온 그날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정수혁이 어머니를 만났고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다는 말인가요? 정희는 전화를 끊고 병원 원무과로 달려갔습니다. 원무과 직원에게 유언장 사본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 있었고 정희가 운영하는 반찬가게, 건물과 땅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정수혁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분명히 어머니가 쓴 글씨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서 이런 유언장을 작성했을 리 없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내려놓고 정수혁을 찾아 나섰습니다. 진료실에도 없었고 회진실에도 없었습니다. 병원 구내식당에서 누군가 정수혁이 병원 뒤편 주차장에 있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수혁은 자신의 차 옆에 서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수혁 씨. 정수혁은 통화를 끊고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정희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유언장, 당신이 만든 거죠? 정수혁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정희는 다가가며 외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의식도 제대로 없으실 때 유언장을 작성하게 한 거잖아. 정수혁은 팔짱을 끼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습니까?
환자분께서 직접 서명하셨는데요. 정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너 정말 우리 엄마한테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야? 재산이 탐나서? 정수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복수라고요? 정수혁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이건 정의입니다. 당신네 가족이 내 인생을 빼앗아갔잖아요. 이제 내 차례입니다. 당신들이 가진 걸 다 빼앗을 겁니다. 그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수혁을 바라봤습니다. 수혁아, 제발 정신 차려. 이건 잘못된 거야. 정수혁은 비웃었습니다. 잘못됐다고요? 내가 40년 동안 겪은 고통은 잘못된 게 아닙니까? 나는 굶주리고 맞고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당신네는 멀쩡히 장사하면서 살았잖아요. 이게 공평합니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도 힘들었어. 엄마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고 나도 마찬가지였어. 그래서요? 정수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죄책감이 뭘 해결합니까? 내 인생이 돌아옵니까? 정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수혁은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가게 명의권은 이미 조회했습니다. 곧 제 손에 들어올 겁니다. 정희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우리 가게까지? 정수혁은 차에 올라타며 창문을 내렸습니다. 당신들이 내게서 빼앗은 건 재산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 정도는 이자에 불과하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희는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40년 만에 찾은 동생이 이렇게 차갑고 잔인한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고 푸르렀지만 정희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 있었습니다. 정희를 보자 어머니가 약하게 손짓했습니다. 정희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나 할 말이 있어. 정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수혁이 말이야. 그 아이를 내가 버린 게 아니야.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내 아버지가 날 협박했어. 딸을 살리고 싶으면 아들을 버리라고.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흐느꼈습니다. 내 아버지는 미쳤었어. 술에 취해서 칼을 들고 너를 위협했지. 수혁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정희를 죽이겠다고. 나는 너를 지키려고 수혁이를 데리고 나갔어.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시장에 수혁이를 두고 경찰서로 달려갔어. 내 아버지를 신고하려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수혁이는 사라지고 없었어. 나는 그날 이후로 평생 그 죄를 지고 살았어. 정희는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오해와 고통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정수혁은 병원 당직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날 협박했다고, 딸을 살리고 싶으면 아들을 버리라고 했다고. 정수혁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정수혁은 가운을 걸치고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밤 11시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고
환자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수혁은 무의식 중에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옥상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였고 자동차 불빛이 줄을 이어 흘러갔습니다. 정수혁은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정수혁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40년 동안 정수혁은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자신을 버린 가족을 찾아내 복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정수혁을 살게 만든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보육원에서 굶주릴 때도, 입양 가정에서 구타당할 때도, 다시 거리로 내던져졌을 때도 정수혁은 이를 악물고 살아남았습니다. 언젠가 복수하겠다는 다짐 하나로. 의대에 합격했을 때도, 레지던트로 밤을 새울 때도, 전문의 자격을 땄을 때도 정수혁의 마음속에는 복수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의료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이순자를 찾았고 응급실에서 제외했고 유언장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왜 가슴이 답답한 걸까요? 정수혁은 주먹으로 난간을 쳤습니다. 대체 누구한테 복수해야 하는 거야? 정의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우린 널 버린 게 아니야. 잃어버린 거야. 엄마는 평생 널 찾으며 울었어. 그리고 어머니의 말. 내 아버지가 날 협박했어. 딸을 살리고 싶으면 아들을 버리라고. 정수혁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변명일 뿐이야. 날 버린 건 사실이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일었습니다. 정말 그들도 피해자였을까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정수혁은 옥상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장의 사진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보육원 시절의 정수혁이었습니다. 너댓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낡은 옷을 입고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웃지 않는 얼굴, 생기 없는 눈빛. 정수혁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옥상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정희는 정수혁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정희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정수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다가와 정수혁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진실을 말씀하셨어. 정수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희는 앞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널 버린 게 아니었어. 아버지가 협박했대. 나를 죽이겠다고. 그래서 엄마는 너를 데리고 나가서 경찰에 신고하러 간 거였어. 그 사이에 너를 잃어버린 거야. 정수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폭력적인 사람이었어. 술만 마시면 우리를 때렸어. 특히 내가 태어나고 나서 더 심해졌어. 가난한데 아들까지 생겼다고 자신은 먹을 게 없다고 화를 냈어. 그날도 술에 취해서 칼을 들고 날 위협했어. 엄마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두 자식 중 하나를 지키거나 둘 다 잃거나. 정수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경찰서로 달려갔어. 아버지를 신고하고 너를 지킬 방법을 찾으려고. 30분 만에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는데 너는 사라지고 없었어. 엄마는 그날 이후로 미친 사람처럼 너를 찾아다녔어. 경찰서, 보육원,
병원, 실종 아동센터. 안 가본 데가 없었어. 정수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낡은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 봐. 엄마가 평생 모아둔 거야. 정수혁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건 실종 아동 신고서였습니다. 1981년 7월 23일자로 접수된 신고서였습니다. 실종 아동 이름 정수혁. 나이 3살. 특징 왼쪽 팔에 작은 점. 정수혁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왼쪽 팔을 만졌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있던 점이었습니다. 정수혁은 종이를 넘겼습니다. 수십 장의 신고서와 문의서가 있었습니다. 보육원 문의, 병원 문의, 경찰서 민원. 모두 정수혁을 찾기 위한 기록들이었습니다. 정희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봐. 정수혁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기 정수혁의 사진이었습니다. 갓난아기 때의 사진, 첫돌 때의 사진, 두돌 때의 사진. 어머니가 아기 정수혁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정희가 동생을 안고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정수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희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수혁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내가 너희 둘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수혁아, 어디 있니? 엄마가 꼭 찾을게. 정수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위로 눈물이 떨어져 번졌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너를 잊지 않았어. 내 생일마다 미역국을 끓이고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어. 밤마다 울었어.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아들을 잃었다고. 정수혁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난 몰랐어. 정수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버려졌다고 생각했어. 아무도 날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정희는 정수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니야. 우린 널 원했어. 항상 원했어. 정수혁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난 너무 늦었어요. 40년 동안 쌓아온 분노와 증오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깊은 슬픔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정희도 무릎을 꿇고 정수혁을 끌어안았습니다. 늦지 않았어. 아직 늦지 않았어. 두 사람은 옥상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혁은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40년 만에 어머니를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수혁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어머니의 백발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수혁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수혁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수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움푹 꺼진 눈, 창백한 입술. 하지만 그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정수혁이 기억하는 아주 어릴 적 느꼈던 그 따뜻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혁은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뻗었습니다. 정수혁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작고 차가웠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수혁의 손을 꼭 쥐고 울었습니다. 수혁아, 우리 수혁이. 정말 내가 맞구나. 엄마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수혁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오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정수혁은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정희는 구석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실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40년 동안 흩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다시 만났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어머니가 정수혁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으로 정수혁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의사가 됐다며.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 정수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엄마를 오해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오해할 만했어. 엄마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니까. 정수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제가 의사니까 엄마를 낫게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수혁아, 엄마는 이제 오래 못 갈 것 같구나. 정수혁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어머니는 정수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혁아, 엄마는 이제 행복해. 죽기 전에 너를 만났으니까. 이제 한이 없어. 정수혁은 얼굴을 어머니 품에 묻고 울었습니다. 싫어요. 이제 막 만났는데 보낼 수 없어요. 어머니는 정수혁을 안았습니다. 약한 팔로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내가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사람들을 살리는 의사로 살아줘. 그게 엄마의 소원이야. 정수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점심 무렵 정수혁은 병원 법무팀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유 원장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환자분 의사와 무관하게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입니다. 모두 무효화해 주십시오.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이십니까? 한번 제출된 유 원장은 정수혁이 말을 끊었습니다. 무효입니다. 제가 모든 책임지겠습니다. 서류를 처리하고 나오는 길에 정희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수혁은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유 원장 철회했어요. 가게도 땅도 모두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돌아온 게 중요하지. 두 사람은 병원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고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정희가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정수혁은 통장을 받아들고 펼쳤습니다. 이순자 명의의 통장이었고 잔액은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야. 너를 찾으면 주려고 모았대. 내가 힘들 때 쓰라고. 내가 의사가 되고 싶어 할 때 학비로 쓰라고. 그렇게 30년 넘게 조금씩 모았어. 정수혁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의사가 됐는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이젠 내가 사람을 더 많이 살릴 수 있겠으면 좋겠어. 엄마의 마음이 그거야. 내가 아픈 사람들을 돌보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거. 정수혁은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날 지키고 있었네요. 정수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는 한 번도 너를 포기한 적이 없어. 평생 너를 기다렸어. 정수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정수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제가 늦게 깨달아서 죄송해요. 정희가 정수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잖아. 그걸로 됐어. 정수혁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누나,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감사해. 정수혁은 처음으로 정희를 제대로 봤습니다. 피곤에 찌든 얼굴, 거친 손, 낡은 옷. 정희도 평생 고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동생을 잃은 죄책감을 안고 어머니를 돌보며 혼자 가게를 운영하며 정수혁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나, 제가 복수하겠다고 했던 말 용서해 주세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내 마음 이해해. 너도 힘들었을 거야. 정수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항상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날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증오하는 것만이 살아갈 이유였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전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희는 정수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어. 정수혁은 정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정수혁은 마음속에 쌓아왔던 증오의 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누나, 이제 제가 엄마를 돌볼게요. 제가 의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우리 같이 엄마 곁을 지키자. 정수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요. 두 남매는 벤치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이 흩날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가을이 되었고 거리의 나무들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시장 골목, 정인의 반찬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간판도 그대로였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순자의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꽃병이 놓여 있었고 정희가 매일 아침 새 꽃을 꽂아 두었습니다. 오늘도 국화 한 송이가 꽂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겨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수혁이 발견한 지 2달 만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2달은 어머니에게도 정희에게도 정수혁에게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병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옛날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는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 날 정수혁과 정희는 나란히 서서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시장 상인들, 병원 동료들, 오래된 친구들, 모두 어머니의 따뜻한 성품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수혁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어머니의 아들인지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일주기였습니다. 정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전, 나물무침.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어머니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수혁이랑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수혁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흰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구나. 정수혁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늦지 않았죠?
정수혁은 꽃다발을 어머니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묵념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잘 계시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주방으로 가서 된장찌개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앉아. 밥 먹자. 정수혁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희가 된장찌개와 반찬들을 차려냈습니다. 정수혁은 숟가락을 들고 찌개를 한 입 떴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역시 누나가 끓인 찌개가 최고예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엄마 레시피대로 했으니까. 두 사람은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수혁이 병원에서 있었던 일, 정희가 가게에서 겪은 일들. 사소한 일상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혁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누나, 오늘 오후에 무료 진료하러 갈 건데 같이 갈래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요즘도 매주 하고 있구나. 정수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가 주신 그 돈으로 의료 장비 사고 저소득층 어르신들 무료 진료하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요. 정희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정수혁은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전 이제 알아요. 의사가 된 이유가 복수가 아니었다는 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였다는 걸. 엄마가 그걸 알려주셨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는 내가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길 바라셨어.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수혁이 그릇을 씻고 정희가 닦았습니다. 물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수혁아, 요즘 어때? 혼자 사는 거 힘들진 않아? 정수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잖아요. 누나가 있고 동료들이 있고.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정수혁도 웃었습니다. 네, 이제 알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엄마가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두 사람은 잠시 가게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시장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삶이 있었습니다. 정수혁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이 제가 버려진 곳이잖아요. 예전엔 이 시장만 봐도 가슴이 아팠는데 이젠 아니에요.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져요. 정희는 정수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게 치유야.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 하지만 함께 살아갈 수 있어. 정수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알겠어요. 용서는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거란 걸. 엄마도 누나도 저도 다 피해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린 함께 치유하고 있어요. 정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혁아,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정수혁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누나가 포기하지 않고 절 찾아줘서, 엄마가 평생 절 기다려줘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무료 진료를 마치고 돌아온 두 사람은 다시 가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정수혁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누나,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 정수혁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가게 제가 좀 도와줄게요. 주말마다 와서 손님 응대하고 설거지하고. 정희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넌 바쁘잖아. 정수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하고 싶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요.
엄마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고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하자. 우리 가족이니까. 가족. 그 단어가 두 사람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40년 동안 흩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곁에 없었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정수혁은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 이제 행복해요. 가족이 생겼어요. 정희도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자식이 화해한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우리 잘 지낼게요. 수혁이랑 저 서로 의지하면서 살게요. 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린 남매가 손을 잡고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수혁과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삶은 계속됩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 상처 위에 새로운 꽃이 피어납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정수혁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누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 정수혁은 문을 열고 나가다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누나 사랑해요. 정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동생. 정수혁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희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수혁이 골목을 걸어나가는 뒷모습을 정희는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뒷모습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가게 안으로 들어와 어머니 사진 앞에 섰습니다. 손을 모으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수혁이를 다시 데려와줘서, 우리 가족을 다시 만들어줘서.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용서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가능합니다.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상처를 안고 살되 그 상처가 자신을 규정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정인의 반찬 가게는 오늘도 문을 닫습니다. 내일도 문을 열 것이고 모레도 문을 열 것입니다. 정수혁은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볼 것이고 주말에는 이곳에 와서 정희와 함께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계속될 것입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가게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하늘에서 두 자식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창문을 통해 그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잘 자요. 우린 괜찮아요. 가게의 불이 꺼졌습니다. 거리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내일을 향한 희망,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 피보다 진한 것은 용서이고 용서보다 아름다운 것은 함께 살아내는 용기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셨나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꼭 반갑게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